지난주 발표된 미국 물가 충격에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284원에 마감했습니다.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벗어날 경우 국회가 통제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치 설명서 김반장 서반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하겠다는 자기 정치는 무엇인지, 또 강성 초선 모임 철험회가 민주당의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뭔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3,000명대로 집계되며 5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산하 기관장이 사표를 내게 하고 후임 기관장 채용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근처 이면도로가 주말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주차 요금이 하루 18,000원에 달하다 보니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건데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현관까지 나와 김 여사를 맞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물가 충격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양상도 과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경제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들에게도 인플레이션의 불길이 옮겨붙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고 피부로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도 3.5% 넘게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코스닥은 무려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또 무슨 악재가 돌출할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아의 기자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52%, 4.72% 급락하면서 나란히 연중 최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하루 만에 날아간 시가총액이 90조 원에 달합니다. 국민주로 꼽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장주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신저가가 속출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하면서 더 거세지는 인플레의 불길과 긴축의 공포가 전 세계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를 덮친 겁니다. 벌써부터 미국이 한 번에 금리를 0.75%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피할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그 경제 상황이 온건한 어떤 대응으로서는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FOMC에서도 거기에 맞는 그런 대응을 할 테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1,290원까지 육박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올해에만 국내 주식 16조 원어치를 내던졌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가상화폐까지 미국 물가 충격에 무너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짙은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인플레 공포가 미국은 물론 지구촌 전체를 덮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은 데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OECD 회원국 물가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리 역시 주유소 가격 안내판을 쳐다보기가 공포스러울 정도로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값이 나란히 2,4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여기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싼 기현상에 화물차 운전자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럽긴 하죠. 휘발유 가격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경유차를 쓰는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값은 2,074원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120를 뛰어넘은 데 따른 영향입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비축된 경유가 바닥이 나면서 경유가 휘발유 값을 뛰어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2%로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1년 전 1갤런당 3달러였던 휘발유 값이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We don't want to use the car too much because it's pointless to be wasting gas right now. 에너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바이든 미 대통령이 평소 껄끄러운 관계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를 조만간 만나 석유 증산에 나설 거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서울의 식료품 가격 지수는 물가 비싸기로 악명 높은 뉴욕을 추월했습니다. 스위스의 일부 도시를 빼면 세계 주요국 도시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에서 이제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물론 해외 요인이 크긴 합니다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대책은 없는지 김충년 기자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고기를 들고 망설이다가 끝내 내려놓습니다. 너무 비싸서입니다. 수입산 소고기 같은 경우에 전에 많이 저렴했는데 지금은 수입산 소고기도 많이 올랐고 또 식용유랑 또 라면 같은 것도 많이 올라서 장보러 나오면 확실히 많이 올랐구나. 최근 글로벌 통계 사이트 넘베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식료품 물가 지수는 101.1로 뉴욕을 추월했습니다. 물가 지수는 뉴욕을 100으로 봤을 때 각 도시의 물가 수준을 뜻합니다. 소고기나 우유는 서울이 뉴욕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최근엔 과일도 많이 올랐습니다. 바나나 1kg에 뉴욕은 3,400원, 서울은 4,800원입니다. 오렌지는 30%, 사과는 27%나 비쌉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곡물, 석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식품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In the city itself, in the restaurants, it's maybe 2x what it was in our last trip. Felt like it was a lot more expensive there. 서울보다 식료품이 비싼 도시는 하와이, 버뮤다 같은 바다 한복판 섬이나 경제난에 빠진 베이루트, 물가 높기로 유명한 스위스 도시들 정도입니다. 도쿄, 홍콩은 물론 런던, 파리도 서울에 비하면 저렴합니다. 문화생활이라든지 외식의 비중이 예전보다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물가 상승세가 꺾일 줄 몰라 서민 부담도 당분간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주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도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중단하는 공장이 늘어나고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치권도 내일 아니라며 뒤로 한 발 물러나 있는 사이에 경제 동맥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장 내부, 바닥에는 제품만 쌓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일부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요. 제철소 내 제품 창고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파업 이후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4차례 모두 실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재 역할만 할 뿐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가 사용자로서 또는 저희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도 노사 간의 대화가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협상 당사자는 화주하고 화물연대예요. 정부는 중간에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화물연대는 최종 타결 직전 합의가 번복됐다며 협상 불발을 당정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업 측은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을 조기에 처리하신 후 그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는 국토부가 마련하는 TF에서 정부가 추산한 파업 피해만 현재 1조 6천억 원. 이대로 가면 공장의 연쇄 셧다운도 우려됩니다. 노사 당정의 책임 떠넘기기로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건설 현장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폭등에 이어서 물류 차질까지 빚어지면서 주택 공급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상황은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천여 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재건축 공사 현장. 전체 35층 가운데 23층 골조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최근 공정을 급히 바꿨습니다. 주문한 레미콘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설이 안 되니까 레미콘이 안 들어오고 모든 게 다 중단되니까 나머지 공정은 다 그냥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죠. 이대로라면 공사 중단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른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도 줄줄이 개점 휴업 위기입니다. 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다른 자재들도 계속 수급이 안 되니까 주말쯤 되면 이제 좀 중단해야 되는 상황.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5에서 10% 수준. 시멘트 수급이 막히면서 레미콘 공장도 곳곳에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건설업계는 전국 아파트 등 주거시설 공사 현장 10,000곳가량이 이번 주에 멈춰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장마를 앞두고 골조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건설사들로서는 낭패입니다. 장마가 있다 보니까 6월 달에 이제 골조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일반 차량 자체가 스톱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지금 골조 작업 현장 자체가 거의 중단됐다. 파업 장기화가 주택시장 불안까지 불러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신규 공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난과 집값 상승이 우려됩니다. 셧다운 공포에 휩싸인 건설 현장. 극적인 파업 타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느끼신 것처럼 경제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한 바 있죠. 그런데 정치권은 또다시 그들만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국회에 찬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상황인지 홍현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내일 발의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까지 국회가 견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즉각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시행령 심사권을 부여한 헌법 107조 2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민주당은 세월호 사건 재조사를 위해 시행령을 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부 시행령이라는 건 국회가 만든 법에 다 담지 못한 일종의 실행 지침을 뜻합니다. 당연히 법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이고 법의 취지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국회를 우회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조금 전 설명해드린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이런 법안을 내는지 국민의힘 측에선 정부 완박, 입법 독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회가 법률안이라는 뼈대를 만들면 행정부가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 살을 붙이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헌법 75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죠. 이런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당은 정부 완박이자 입법 독재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그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어떤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반면 법률안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은 국회 패싱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면제했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습니다.
과도한 시행령 제정은 입법 완박이라는 겁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자꾸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권 여당일 때는 시행령 견제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와 일반고에 함께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위헌 결정이 난 것도 문재인 정부 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 시점에 법 개정에 나선 걸까요?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부작용을 줄인다는 구상인데 여기에 제동을 걸려고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걸 막으려 한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이 검찰청법 4조를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등 2개로 축소됐지만 자세한 중요 범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법안을 마련한 조홍천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극심한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밑그림이 공유되지 않았던 데다 공천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선언한 자기 정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뒷얘기 속사정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은 혁신위가 대표의 자잘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준석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혁신위를 띄우면서 의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제 간담회에서 공천 문제를 언급하자 혁신위가 이 대표가 선언한 자기 정치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한 겁니다. 저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습니다. 이런 기류 탓에 당초 혁신위에 추천됐던 일부 인사들도 합류를 고사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확정된 건 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재형 의원과 천하람 변호사 둘뿐입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자기 정치와 공천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혁신위 활동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안으로 혁신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면서 공천 관련 논의는 한다 안 한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선거 끝난 지가 엊그제인데 여야 내부 사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정치설명서 김반장, 서반장 시간에서는 관련한 정치권 내부의 깊숙한 얘기를 전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여당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하죠. 네, 오늘은 그 이준석 자기 정치의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흔히 정치권에서는 자기 정치 이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취임 1주년 맞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내 정치하겠다. 이건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군요. 특히 이제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제 오늘 이 대표가 대놓고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여권 전체가 술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공을 강조하면서 소위 이준석표 혁신으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걸 자기 정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 총선이 2년 정도 남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얘기를 들고 나왔는지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야당에서도 좀 많긴 해요. 일단 그 위기 돌파 목적이라는 분석이 가장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본인 사생활 의혹에 대한 당윤리위원회가 2주 뒤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차기 당권과 총선 공천까지 연결된 권력 구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다 보니까 혁신 주도권을 쥐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이준석 대표 이제 사생활 문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나 아무 문제 없다 좀 이렇게 정면으로 부인하고 자신감 보이는 상황인데 윤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이 의혹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우선 성상납 의혹은 사건 입증 자체가 쉽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겠고요. 예.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이제 이 바로 증거인멸 교사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접대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 대전까지 가서 이런 그 7억 원의 그 약속 증서 그러니까 그 투자 유치 각서를 입막음 대가로 써줬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죠. 그런데 이 대표가 당사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사람을 대전에 보내겠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가 돼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정무실장에게 소통을 일임한 것이고 그리고 각서도 고수익의 투자 유치를 돕는 수준이란 그런 취지로 해명 중입니다.
자, 좀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면 이준석 대표가 자신에게 위기가 다가오자 혁신을 명분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혁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음 총선 공천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 혁신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이해 충돌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당 지도부의 혁신이 추인 당시만 해도 공천 룰 같은 의제는 언급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가 어제 회견에서 한 말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총선의 가장 중요한 여당의 지점은 공천이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상당한 정권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도 친문 의원들이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2년 뒤에 그 우호적인 세력들이 원내 많이 입성하는 걸 좀 바라긴 하겠죠. 예, 그런데 그 이 대표가 그 세대 확장을 명분으로 공천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하니까 혁신 논의의 관심 자체가 공천 문제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내 주류인 친윤계가 이준석표 혁신에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됐고 앞으로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 반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이 가긴 하는군요. 자, 그건 그렇고 지금 민주당 내부 사정도 만만치가 않죠. 서주민 반장은 뭘 준비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철험회의 덫입니다. 자, 민주당이 선거에 2연패하고도 좀처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 바로 이 철험회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철험회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누구처럼 되자 혹은 누구처럼은 되지 말자, 즉 본받을 사람에겐 많이 배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면교사 삼자는 다짐에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예. 이 당초 10여 명이 이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 모임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20명 정도로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 최근에 철험회가 주로 이재명 의원을 약간 좀 대변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던데 네. 소위 말하는 그 친명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친명계인 김남국 민영배 의원이 철험의 멤버긴 하지만 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었죠. 최강욱 의원과 김의겸 의원도 이 강성 친문으로 평가받던 의원들인데 이 철험의 멤버입니다. 특정 계파라기보다는 강성파 의원 모임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예, 뭐 비록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 이 철험회가 민주당의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고 또 몸통을 흔드는 이런 현상들은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건 이 민주당 내부 사정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강성 지지층이 당내 여론 형성과 주요 인선 과정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단적인 예가 이 검수완박을 논의했던 지난 4월 5일 비공개 의원총회입니다. 당시 속도 조절을 주장했던 의원들의 실명이 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들은 이른바 검수완박 오적으로 찍혀서 문자와 전화 테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남 여수갑의 주철현, 전남 여수을의 김회재, 주철현, 김회재. 전화번호 띄워주세요. 조홍천은 이제 대놓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강경 지지층에 찍히면 주요 당직에서 배제가 되고 네. 또 공천도 위협받으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반면에 이 철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후원 계좌를 이렇게 공개까지 하면서 후원금 지원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팬덤 정치로 이해하면 쉽겠군요. 그런데 정당에서 지지자들의 활동을 또 대놓고 막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 룰을 보면 당심이 90% 그리고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10% 정도만 반영이 됩니다. 예. 더구나 이 민심 10%도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철험회 주축 멤버였던 김용민 의원이 최고 득표율로 최고위원이 된 것도 이런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라면 그 강경파가 지지하는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예,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3.9%였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5% 넘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서 반장 설명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제 눈에는 대충 그려집니다.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하루
하루 확진자가 5개월여 만에 3,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확산 불신은 여전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가을 재유행으로 하루 15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전망은 이번 주 내려질 확진자 7일 격리 지속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 방역 당국이 어떤 절충안을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는지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표는 오늘도 최저 기록들을 썼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828명으로 5개월여 만에, 위중증 환자는 95명으로 1년 2개월여 만에 가장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진 않을 거란 게 방역 당국 전망입니다. 백신 효과의 지속 기간은 6개월에서 9개월. 이 효과가 끝나는 하반기엔 코로나가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철에 이제 좀 재유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약 한 15만 명 정도 내외의 이제 이런 수준에서 어떤 정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최후의 방역 보루로 꼽히는 확진자 격리 문제입니다. 격리를 완전히 풀거나 반대로 유지하는 데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절충안들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격리 대상을 입원 환자로 국한하거나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안 등이 나옵니다. 또 격리 의무 해제 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최종안은 17일 발표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조력발전소가 있는 경기도 안산 시화호에서 낚시객 3명이 타고 있던 레저용 고무보트가 배수로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일었습니다. 지나가던 낚시어선이 2명을 극적으로 구조했지만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구재현 기자입니다. 고무보트 한 척이 빠른 물살에 휩쓸려 시화호 배수로 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낚시객 3명을 태운 고무보트가 시화호 배수로로 휩쓸리는 사고를 당한 것은 어제 오전 9시쯤. 표류하던 낚시객 중 2명은 사고 직후 지나가던 낚시여선에 기적적으로 구조돼 1명이 목숨을 건졌지만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된 1명은 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생존자는 타고 있던 고무보트의 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근데 시동이 안 걸렸다는 얘기는 있어요, 진술은. 근데 아직 엔진이 확보가 안 돼서. 사고는 시화호 바닷물을 방류하던 중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배수로 앞에는 접근 금지를 알리는 부표가 있었지만 통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4km 떨어진 또 다른 배수로입니다. 이곳엔 배 통행을 막는 차단선이 있지만 사고 현장에는 이 장치가 없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차단선 설치가 어려운 곳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가 사고 현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구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트가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져 있고 거기서 만약에 발견을 했더라면. 해경은 선박 13척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한편 배수로에 걸린 고무보트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발행한 권도용 대표가 계속되는 내부 경고를 무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인 개발 참여자 등 직원들은 시스템의 위험성을 수차례 알렸지만 권 대표가 반칙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면서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권 대표가 권위적인 말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노돌 기자가 테라폼랩스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취재했습니다.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는 루나 테라 코인에 투자하면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십조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이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 발행된 코인이 너무 많다며 부실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루나 테라 시스템이 당초 설계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권 대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왜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no found, no gain이라고 반칙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오히려 미국 명문대 출신인 자신이 옳다는 듯 학력을 따져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이비유 나온 적 있냐, 뭐 스탠포드 나왔냐,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약간 깔보는 식으로 약간. 이후에도 시스템 문제를 여러 번 경고했지만 권 대표는 듣지 않았고
결국 가상화폐 판매를 강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는 SNS를 통해 잘못 알려진 정보와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피해 규모를 확인하면서 관계자들을 불러 권 대표가 루나 폭락전 취약점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한 달 전 문을 연 춘천의 놀이공원 레고랜드 인근 이면도로가 주말마다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레고랜드가 마련한 주차장이 협소한 것도 아닙니다. 대형 주차장이 구비돼 있었습니다. 주차 전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뭔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차량 5,000대가 동시에 주차할 만큼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인근 이면도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레고랜드를 찾는 차량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룹니다. 비싼 주차요금을 아끼기 위해 차량이 몰린 겁니다. 레고랜드 주차요금은 1시간이 무료, 그 이후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18,000원을 내야 합니다. 3시간 무료 주차인 유명 놀이공원이나 하루 10,000원인 공원 주차요금보다 비싼 편입니다. 연간 이용권을 구입한 회원에게 주차요금 할인이나 무료 이용 혜택을 주는 다른 놀이공원과는 달리 레고랜드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많이 원가생각하고 끊는 건데 그때마다 18,000원씩까지 낸다는데 저희도 부담이 되죠. 웬만한 대형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이나 경차 등 할인 혜택도 없다 보니 방문객들은 불만입니다. 엄청 비싸죠. 춘천시 할인권도 없고 그야말로 뭐 장애인, 경차, 다른 쪽이 다 있는 할인권도 없고. 당장 레고랜드 측이 주차요금 인하 계획이 없는 데다 주정차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주차비를 아끼려는 방문객들의 주차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호신용품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 용품이다 보니까 제품이 가진 공격성도 상당한데 아이들이 주요 고객인 문구점 등에서도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안윤경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 장난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칼날을 접어넣을 수 있는 일명 나비칼이 있습니다. 우리 판매들이 많이 사다. 걔네들이 난폭하게 가지고 놀면 위험한 거고. 나비칼을 화려하게 다루는 동영상이 인기고 초등학생 유튜버가 품평도 올립니다. 풀리면 계속 조여줘야 돼서 불편해서 저는 문학사식으로만 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매장 등에는 나비칼은 물론 주먹에 끼우는 쇠붙이 너클, 최루액 스프레이 등이 호신용품이란 이름으로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이들 상품이 손쉽게 거래되는 건 관련 규정이 느슨하기 때문. 진검이 아닌 칼은 날이 서 있지 않거나 최루액은 가스식이 아닐 경우 판매에 경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너클 등은 아예 관련 규정조차 없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팔리는 호신용품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호신용 막대기 쿠보타는 알루미늄 캔을 쉽게 뚫고 너클 주먹엔 단단한 파인애플이 산산조각 납니다. 와... 가공할 위력 때문에 호신용품이 순식간에 공격용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넉 달 전 30대 여성이 동거남을 호신용품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5월엔 노래방에서 시비를 하던 손님이 가스총을 쐈습니다. 그런데도 판매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홍보하고 사람을 안 다치는데 유리창이나 이제 대리석 바닥이 이제 문제니까. 정부는 호신용품 규제 강화와 관련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황. 총포도공 화학류 아닌 이상은 내가 스스로 들고 다니는 건데 들고 다니는 상관없지 않나요? 언제 흉기로 돌변할지 모르는 위험한 호신용품들.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소비자 탐사대 안윤경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을 밀어내고 후임 기관장을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게
백 전 장관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윗선 수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집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3주 만에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나흘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13곳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고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 진행된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특히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도 받습니다. 백 전 장관 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할 경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백 전 장관 기소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오전 이곳 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권 여사는 지난 대통령 취임식에 건강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죠. 오늘 만남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색 정장 차림의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모여 어서 오라고 환대하자 김 여사가 머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모두 묵는. 김건희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곧이어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현관문에서 기다리던 권 여사는 김 여사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으며 맞이했습니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윤 대통령에게 통합의 대통령이 되라고 말해주셨을 것 같다고 했고 권 여사는 정상은 채찍질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많이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권 여사가 윤 대통령 뒤에서 걷는 모습을 언급하며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자 김 여사는 여사님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도 외부에서 식사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면담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부인을 뵙고 인사하는 것 역시 조용한 내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 윤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인 나토 정상회의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해 주요국 영부인들과 교류하는 일정도 구상 중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도 석 달 만에 공개석상에 참석했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공개활동 재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일단 그건 아니라고 이 의원 측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가 함께 꽃바구니를 받아듭니다. 마스크를 벗고 지역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김 씨는 대선 과정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사과한 뒤 두문불출했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선 날에도 홀로 투표한 뒤 석 달 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지역구 당선 인사를 위해 동석한 것이라며 외부 활동 재개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는 SNS상 폭언에 대해 사과하고 조용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백 씨는 앞서 이원욱 의원에겐 한 대 맞자 조심히 다니라는 글을, 윤영찬 의원에겐 후진 정치하지 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항의는 테러 수준으로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에서 진화해 까만 종이 팩스를 계속 보내 복합비를 못 쓰게 만들거나 욕설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시가 너무 높거든요. 욕설, 전화, 또 녹음되어 있는 그 욕설을 계속적으로 보낸다든지.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뿐 아니라 국회까지 모처럼 한마음한 뜻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 부산엑스포는 앞선 대전과 여수엑스포와 달리 5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제기구의 공식 엑스포여서 2002 한일 월드컵을 넘어서는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본격 유치전을 앞두고 우리 부산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황병준 기자가 현장에서 따져봤습니다. 국제 교류와 해양문화 복합지구를 목표로 재개발이 추진 중인 부산항 북항 일대입니다. KTX 부산역과 바로 붙어 있고 부산항대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이 조기 완공되면 국내외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강력한 경쟁 도시인 이탈리아 로마보다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부지 확장성은 확실한 우위에 있습니다. 박람회장 등 행사시설이 들어설 주요 부지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사우디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유치전에 쏟아붓고 있는데 가을에도 푹푹 찌는 날씨에 혀를 내두르는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살기 좋은 또 관광하기 좋은 시기에 이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대전, 여수 엑스포는 누구든 열 수 있는 인정 엑스포로 개최국이 대부분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5년마다 국제기구가 개최지를 선정하는 이번 엑스포엔 100여 개 참가국이 직접 전시관을 마련합니다. 물류와 금융과 새로운 산업이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경제 효과는 61조 원, 직간접 일자리는 5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내일 저녁 이집트를 상대로 6월 평가전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주장 손흥민은 A매치 3경기 연속골이라는 또 하나의 기록에 도전하는데요. 이집트전 관전 포인트를 이다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찼다 하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번 평가전을 통해 벤투호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떠오른 손흥민의 프리킥.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So, tactical systems can play as a winger or as a striker. So for tomorrow, you will play in. 한국 선수 최초 2경기 연속 프리킥 득점에 성공했던 손흥민은 이집트전에서 3번째 프리킥 골은 물론 개인 첫 A매치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앞선 3번의 평가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던 황인범이 컨디션 난조로 이집트전엔 결장합니다. 황인범은 벤투 감독 빌드업 축구의 핵심 선수로 꼽힙니다. 여기에 파라과이전 보여줬던 남다른 투지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민재, 정우영에 이어 황인범까지 빠지며 벤투 감독의 플랜 B가 통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립니다. 상대 압박에 손쉽게 볼을 빼앗기며 잦은 실수가 노출됐고 결국 고스란히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점을 좀 최대한 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주 목표인 것 같아요. 이집트 에이스 살라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벤투 감독은 최상의 전력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과 이집트의 6월 마지막 평가전은 TV조선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총기 규제를 제발 좀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미국 전역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을 만드는 의회는 신용만 할 뿐 효과는 없어 보이는 법안의 합의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생명을 구하자는 파란색 티셔츠 물결이 수도 한복판을 메웠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미국 전역 450개 도시에서 총기를 제대로 규제하라고 외쳤습니다. 의회는 급히 규제법 논의에 착수해 법안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We're not at the finish line, but we at least can see it, and that's an encouraging development.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람의 총기를 사법당국이 미리 압수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총을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한 살상용 소총 판매 금지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This is substantially more than we've seen in decades from Congress. Is this everything that I want? Definitely not. 총기 규제 단체들은 이 때문에 빈 껍데기 합의에 불과하다며 더 강력한 규제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 올림피아 작은올리의 아시아 첫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작품을 박소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무언가를 응시하는 소녀. 꽃무더기 속에 얼굴을 숨긴 채 앞을 보는 사람까지. 일러스트레이터 올림피아 작은올리의 그림은 알듯 말듯한 수수께끼를 던지며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My work is simple, but simple doesn't mean that it has no layer of complexity. So it looks simple. Meanings could be multiple. They could be many. 그녀의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시선을 사로잡는 색감. 통념에서 벗어나는 색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느낌이 다른 두 가지 색을 나란히 배치하기도 합니다. 색은 그에게 세계 그 자체입니다. It's also a structural aspect of the works because it's the way I can express an atmosphere, a feeling, a mood through my work.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잡지에 일러스트를 그리며 데뷔했지만 작은올리의 영역은 종이책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협업했고 디자인과 비디오 아트까지 발을 넓혔습니다. Every project that comes is a new adventure, so I enjoy playing because every time I get to grow as an artist. 어느덧 뉴욕에서 가장 바쁜 아티스트가 됐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잘하고 못하고 보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When I work, I always try to put myself in the work, not literally, but try to be as honest as possible with what I'm doing.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예, 이렇게 커다란 거북이 뒤집힌 채 버둥거립니다. 그러자 친구가 머리로 밀어서 일으키려고 애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다시 뒤집어주자 다들 환호합니다. 이 멸종위기 거북은 등이 높아서 한번 뒤집히면 그대로 죽곤 합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만 하도 탐욕스러워서 파멸을 자초하는 것도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등에 짊어지는 벌레를 시인이 노래합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때 다시 일어나 또 다른 짐을 진다는데 올라가다 떨어져 죽는다는데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폴슨 미 재무장관에 이은 만찬에 갔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두 은행의 CEO가 폴슨에게 이렇게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You should regulate more because we're too greedy. We can't avoid it. The only way to avoid this is to have more regulation.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령이라는 건 법률에 다 담지 못하는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정해서 실행하는 행정 집행명령입니다. 민주당의 끝없는 입법 폭주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로선 그나마 시행령을 통해서 새로운 국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마저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에 이어서 행정집행권 완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은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을 사법부가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자체로 이미 위헌 소지가 있는 건 물론이고 덩치 큰 거북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어서 헌법상 정부 권한인 예산 편성권에도 개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일 때 주장했던 방안을 집권 후에는 거둬들이더니 또 야당이 되자 다시 꺼내던 겁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직후 당시 이해찬 대표는 열린우리당을 반면 교사로 삼자고 했습니다.
국회 의사봉 대신 손바닥에 책자까지 휘두르다 8번 선거를 내리지고 해체됐던 전철을 밟지 말자는 얘기였죠.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이 하루 100건에 이르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의사봉을 떨어뜨렸다가 책상을 3번 내리치는 풍경입니다. 그렇게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려오는 사이에 3차례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또다시 탐욕의 짐을 지려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가 말했습니다. 너희의 욕망을 관역 삼아 달려라. 6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할 말을 읽습니다. 였습니다.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소나기나 비 소식을 자주 전해드릴 텐데요. 내일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까지 예상되고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집트전이 열리는 서울은 흐리기만 하겠고요. 기온은 아침에 18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른 대부분 지역도 더위가 쉬어가겠는데요. 남부 지역은 대구가 20도, 전주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남해,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소나기는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